이제는 너희 회사 일을 줄이던지 아니면 사람을 쓰던지 해. 앞으로는 애 못 봐줘. 왜요? 힘들어서. 아, 엄마. 오늘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요즘 회사가 다시 바빠져서 현우 좀 엄마가 봐주셔야 해요. 그래도 애는 너희가 알아서 봐야지. 애는 급하면 가끔 봐준다고 했지. 누가 너희 필요할 때마다 출동하겠다고 했니? 그렇게 바빠서 애도 못 볼 지경이면 돈을 써라 차라리. 돈 벌어서 어디다가 쓸래? 그리고 너희 이렇게 필요할 때만 연락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 아니, 그렇다고 갑자기 이렇게 나 몰라라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회사도 한창 바쁜데 하루 종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애를 어린이집에 7시, 8시까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딱하지도 않아요? 딱하지? 그러니까 부모가 봐야 할 거 아니야? 거봐라. 너는 여태 봐준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안 봐주는 걸 원망만 하잖아. 그런데도 내가 뭐 때문에 너희 애를 봐줘야 하는 거야. 지금까지 봐준 것도 후회하게 만들지 마. 너희가 낳은 애니까 너희가 책임지고 키워. 알겠어? 그리고 오늘 네 아빠 생신이야. 알고나 있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임성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임 씨는 딸 같은 며느리, 친정엄마 같은 시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아도 평생 남으로 산 사람들이 아들이나 남편이라는 매개 하나만으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긴 힘들겠죠. 그래서 시부모가 불편하다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원하는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에게 서운한 일도 있었지만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기 위해 필요한 불편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중적인 아들 며느리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방문도 없으면서 꼭 애를 맡길 때만 찾아오는 아들 며느리. 출산 전 결혼 생활 내내 봤던 것보다도 아이가 생긴 뒤 만난 횟수가 훨씬 많을 걸 보면 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섭이 싫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부담스럽다면서 아이는 잘만 맡겼습니다. 임 씨도 마냥 기쁜 마음으로 손주를 봐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힘들다는 육아를 나이 60에 하는 건 너무나도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위해 희생하는 부모 마음을 모르는 아들 며느리를 보자면 전부 무의미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괘씸한 아들 며느리를 위해 더 이상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연년생인데 첫째인 딸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해 있다가 아들도 결혼했는데 아들, 딸 모두 아이를 하나씩 낳아서 임 씨는 2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었죠. 임 씨는 자식들이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늘 하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쩌다 결혼이나 육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임 씨가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너네 애기 키워달라고 하지 마. 알겠지?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 다른 건 다 해줄 수 있어도 육아는 시키지 마. 그렇게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임 씨는 연년생 아이들 2을 정말 힘들게 키웠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을 꼽자면 경제적인 문제도 시집살이나 남편과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릴 때 까다롭고 잠 안 자는 애들 때문에 거의 울면서 키웠습니다. 물론 맞벌이하며 육아를 했기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육아라면 아주 학을 뗐습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임 씨의 성향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싫은 기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에 더 힘들게 키운 것이었습니다. 임 씨는 자식들을 무척 사랑했고 지금도 자식들과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다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생이 육아일 뿐이었죠. 그래서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할 때가 되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보면 손주들 키우느라 이리저리 치여 사는 사람들이 여럿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 씨도 인생의 절반을 애 둘을 키우느라 다 보내다 겨우 해방이 됐는데 다시 육아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이 그렇게 생각대로만 흘러갈까요? 그리고 임 씨는 그렇게 딱 잘라 선 그을 만큼 모질고 매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애는 절대 못 봐준다 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상황도 그렇게 두질 않았습니다. 애를 키우다 보면 가끔씩은 도와줘야 하는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 내가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갈게요. 아니야. 천천히 와. 잘 놀고 있으니까. 고마워요. 8시쯤까지 괜찮겠어? 알았어. 그러면 엄마가 밥 먹이고 씻기고 할게. 응. 너무 서두르지 마. 김서방한테도 천천히 오라고 해. 김서방 지금 초조하다고 일 대충 마무리 짓는데. 아니야, 왜 대충 해? 여긴 걱정 마. 진짜 감사해요. 내가 나중에 한턱 쏠게. 아이고, 알았어. 얼른 일해. 당연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맞벌이하며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일을 쉬는 것도 요즘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죠. 임 씨 또한 일하면서 급할 땐 옆집에 아이들을 맡길 때도 있었고 가족들에게 부탁해가며 겨우 키웠습니다. 임 씨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부 모두 회사가 늦게 끝나거나 애가 아플 때 등 곤란한 상황이 왔을 땐 임 씨가 흔쾌히 아이를 봐주었습니다. 임 씨는 50대 중반부터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딸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었죠. 그리고 아이가 조금 크니 맡기는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 사돈네도 있어서 임 씨는 처음 2년 정도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봐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어린애를 보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가끔뿐이었고 내 자식의 자식이라 참 예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맡아주겠다고 했던 손주를 맡아주면서도 불평하는 말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 이후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말이죠. 얼마 안 있어 아들네도 결혼했고 똑같이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를 조금 키워주니 곧장 둘째 손주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같은 맞벌이이고 아이가 하나 있다는 점은 같았지만 말이죠. 장모님이 멀리 계시니까 엄마가 좀 도와주실 거죠? 아들이 임 씨에게 말했습니다. 누나의 딸을 봐줬던 것을 아니까 당연히 자신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도와줄 의향은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사돈네가 워낙 멀리 살아서 손주를 봐주기 위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지역에 사는 임 씨밖에는 도울 사람이 없었죠. 현우가 감기 걸려서 며칠 어린이집에 못 가거든요. 감기에? 네. 열 완전히 떨어지는 거 확인해야 보낼 수 있다고 그래서 금요일까지만 좀 봐주세요. 제가 아침마다 데려다 놓을게요. 3일씩이나? 좀 부탁드려요. 맡길 데가 달리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은 아이가 태어나고 10개월쯤 뒤에 며느리가 복직을 하자 아이를 맡기러 꽤나 자주 임 씨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들네가 딸처럼만 했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며느리와 임씨의 사이였습니다. 임씨는 처음에는 며느리가 다소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수도 적고 살가움이 적어서 그랬는데 좀 더 겪어보니 내성적이기보다는 아주 개인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딱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참견하는 거 싫어하고 싫은 건 마냥 참지만은 않고 또 어른과 함께 있는 걸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단순히 임씨의 추측은 아니었고 실제로 며느리가 그랬습니다. 다음 달쯤에 너희 누나네 가족이랑 태안에 놀러 가는데 너희도 같이 갈래? 재작년에 가고 못 갔다고 이번에 가자고 그러네. 너무 길게는 힘드니까 1박 2일로만. 태안이요? 주말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토요일 오전에 가서 일요일 점심쯤 돌아온대.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작게 가족여행이 추진되었습니다.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었고 2년에 한 번 정도 가까운 국내로 가곤 했는데 아들이 결혼하고는 처음이었습니다. 윤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물어보고 알려줘. 리나네는 주말이면 날짜는 상관없대. 그리고 그날 저녁 곧바로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한데 여행은 누나네랑만 가셔야겠어요. 왜? 시간 안 된대? 그게 아니고 좀 불편한가 봐요. 어머, 그래? 뭐라고 그러는데? 임씨의 질문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만 가라고 하는데 저도 윤지만 두고 가는 게 좀 그래서요. 그래? 여행도 같이 가고 하면 좀 더 친해지고 좋긴 할 텐데. 윤지가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서요. 앞으로도 가족여행은 참석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며느리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여행도 불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명절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시부모인 임씨 부부를 어려워하는 것 같기에 임씨는 며느리가 왔을 때 친근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아들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임씨는 며느리에게 정이 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이 못내 불편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좀 부담스러워. 솔직히 딸 같은 며느리 바라시는 거면 나는 그렇게 못해. 자기도 알지? 나는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 같이 여행 가는 것도 좀 과한 것 같고, 나도 우리 가족이랑 같이 여행 가자는 소리 안 하잖아. 그렇긴 하지. 이해. 어쩌다 밤에 아들과 며느리가 소곤소곤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안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당신만 와. 나는 명절은 올 건데, 그 외에 불필요한 것들은 오고 싶지 않아. 대신 자기도 우리 집은 명절에만 가니까 공평하지? 요즘 사람들 이렇다는 건 들은 바가 있었지만 그게 내 며느리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임씨 부부는 사위와도 잘 지내고 있었고 당연히 며느리와도 그렇게 지낼 거라고 짐작했으니 말이죠. 그렇다고 임씨 부부가 아무 때나 부르거나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임씨 부부와 아들, 셋이서 상을 치워도 일절 도와주는 것 없이 얌전히 앉아만 있었던 일이나 방에만 있다가 식사할 때만 나왔다 들어가는 등의 행동들만 보아도 며느리에 대해 알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대화하는 내용을 들고는 임씨는 바로 잠들지 않고 한두 시간쯤 뒤척이며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낸 결론은 뭐 어쩌겠나였습니다. 사람 성격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시부모 불편해하는 감정이야 영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아들 며느리는 서로 사이가 좋아 보이니 둘만 잘 살면 됐다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임 씨가 상상하던 이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내 입맛에 꼭 맞출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는 임 씨도 며느리가 원하는 심호가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죠. 며느리에게 서운한 감정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임 씨가 서운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싶으니 어느 정도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면 잘 지낼 수 있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서로 편한 사이는 못 되었어도 임 씨와 며느리는 큰 트러블 없이 지냈습니다. 명절에 가끔 얼굴 보고 용건이 있으면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말이죠. 전혀 비극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지만 며느리나 사위의 눈치를 보게 되기 마련이니 말이죠. 그런데 애가 생기니까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왔니? 밥은 먹였어? 아, 네. 요즘 야근이 잦네. 힘들겠다. 네. 그러네요. 우리 밥 먹으려고 했는데 먹고 갈래? 아니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그럼 애 데리고 갈게요. 며느리는 맡긴 애를 데리러 와서는 5분도 머무르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누가 쫓아가기라도 하나. 남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저래. 남편이 기분 상한 기색을 보이는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씨 부부에게 애를 맡기는 것을 퍽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서 임씨의 손을 빌리긴 하지만 이렇게 시집에 와서 애를 데리고 가고 전화 통화하고 그런 과정들을 며느리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들과 연락을 했는데 피치 못한 상황이 됐을 때도 이렇게 쌩하고 가버리니 임씨 부부 입장에서는 가끔 빈정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베이비시터에게 맡겨도 고맙다는 대화 정도는 하고 데리고 갈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예의상 식사를 하겠냐는 질문에도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임씨도 아이를 봐주는 것은 웬만하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손주는 예뻤지만 그렇다고 육아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도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은 출장을 갔고 며느리는 중요한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한숨을 애써 감췄습니다. 그랬다가는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이 일그러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 먹기 전에 데리러 올게요. 그래? 아, 이거 현우약은 어떻게 먹여? 거기 적혀 있어요. 봉투에. 아, 모르겠으면 전화할게. 그럼 현우 아빠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고서 가버리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황당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자 남편은 또다시 혀를 찼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건 알겠지만 며느리의 행동은 다소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애를 맡기면서 시부모 전화를 받기 싫어서 출장 가 있는 아들한테 전화하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주말에 모처럼 남편이랑 외출하기로 했던 걸 취소하고 봐주는 것인데 아들 며느리는 그런 임 씨의 사정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여서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오기 30분 전쯤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아니, 꼭 그네를 타야겠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넘어진 거야? 뒤에서 살살 밀어주는데 갑자기 혼자 내려오려다가 앞으로 확 고꾸라졌어. 임 씨는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손자 현우의 무릎에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두 무릎으로 쿵 찢는 바람에 살이 쓸렸습니다. 긴 잠바 입힐걸. 그랬다면 좀 나았을 텐데 말이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 싶어서 휴대폰을 찾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우 엄마 왔나 보다.
임 씨는 어쩐지 긴장이 됐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해 볼 낯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며느리는 크게 놀랐습니다. 소독을 한 번 해서 좀 나았지만 그래도 어린아이의 무릎이 까진 게 충격인 듯 했습니다. 괜히 애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나 생각했습니다. 종일 집에만 있는 손자가 안쓰러워 데리고 갔던 것인데 이제 좀 컸다고 자꾸만 혼자 걷고 뛰려는 손자를 말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터는 집에서만 봐주세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뭐라고는 하지 않은 며느리였는데 표정으로 할 말은 충분히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표정에 임 씨도 더욱 속상했습니다. 이거 흉지면 큰일 나요. 미안하다. 어쩔 수 없이 맡기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속상하긴 하네요. 이만 가볼게요. 병원 가서 다시 소독해야겠어요. 며느리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임 씨 부부에게 들으란 듯이 한숨을 두어 번은 더 쉬었죠. 그렇게 며느리를 보내고 나자 속상함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손주가 예쁜 것과는 별개로 달갑지 않은 일을 해주면서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임 씨가 제대로 못 본 잘못이긴 했지만 며느리도 괘씸했습니다. 이번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는 전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아들을 통해서 하곤 했는데 어쩌다 한 번씩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싶으면 용건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이를 맡기는 거였죠. 그러니까 임 씨도 점점 며느리의 연락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힘은 힘대로 들고 공은 전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후회스러운 표정을 보니 임 씨도 후회가 됐습니다. 진작에 애를 봐주지 말걸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애 맡기고 놀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일을 한다니까 매정하게 내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물은 자신의 잘못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바쁘던 아들 며느리가 모처럼 벚꽃을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좀 회사 일이 널널해졌어요. 당분간은 좀 일찍 퇴근할 것 같아요. 주말에도 출장 안 가고요. 그래서 현우 맡기겠다고? 아, 그러려고 했는데요. 엄마도 같이 가시는 거 어때요? 뭐? 나? 아들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그걸 오케이 한 것도 의아했죠. 가봐. 가서 애들이랑 꽃 구경하고 와. 당신 가고 싶다고 했잖아. 이번 주말엔 남편이 일이 있어서 같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남편 시간 될 때 둘이 갈까 고민하다가 여기저기 보이는 꽃에 마음이 술렁거려 아들네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어딜 같이 간 적이 없으니 조금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니 이건 꽃 구경을 하는 건지 사람 구경을 하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현우 유모차 태워야겠다. 부딪히겠어? 제가 태울게요. 그런데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들떠있는 아이가 얌전히 유모차에 탈 리가 없었습니다. 저희 저기에서 잠깐 사진 좀 찍고 올게요.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인지 어딘가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고 오겠다며 아들이 현우를 임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데이트라도 하라는 마음으로 임 씨는 손주의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붙들려 있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현우야. 혼자 가면 안 돼. 아저씨 이놈한다. 하지만 몸부림을 치는 손주를 말리기 위해 임 씨는 힘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땡깡을 피우며 바닥에 누워버리는 바람에 임 씨와 아이를 피해 사람들이 빙 둘러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10분, 20분이 넘었는데도 아들 며느리는 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유모차까지 있어서 앞으로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유모차에 태우려고 하자 빼고는 선주를 보니 기가 질렸습니다. 애가 자꾸만 인파에 부딪히자 임씨가 잠시 안고 있었는데 팔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다가오는 아들 며느리는 아주 신난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봤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똑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아이 사진을 몇 장 찍고 사라지고 또 와서 같이 사진 찍고 사라지고를 반복했습니다. 임씨는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애만 보다가 시간이 다 간 것 같았습니다. 나중엔 임씨도 기분이 상해서 말을 않고 있었는데 그조차도 아들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니 엄마 꽃 구경 시켜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썽 피우는 아이를 데리고 함께 나오기 위해서 보모가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구경 잘 하셨어요? 뭐? 꽃 진짜 예쁘게 폈죠? 아들은 임씨를 차에 타더니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들만 좋아놓고는 꽃 타령을 하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꽃보다는 애를 많이 봤지? 아, 현우 때문에요? 그걸 몰라서 묻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현우 예쁜 사진 많이 찍었어요.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속 편한 아들의 말에 속으로 헛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러다 20분쯤 뒤에 차가 멈췄습니다. 그러면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에 임씨가 차에서 내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고생을 시켜놓고는 저녁 한 끼도 안 사주고 보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니 고생을 안 시켰더라도 말이죠. 저들끼리 맛있는 걸 먹을지 집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임씨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섭섭했습니다. 종일 힘을 써서 그런지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와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 먹었지? 남편의 말에 임씨가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자 남편이 놀라 물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들어왔어? 그 말에 임씨는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애를 봐줘서 덕분에 데이트했다, 고맙다 이런 인사말도 없었습니다. 아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회사 일이 많지 않다더니 과연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참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애를 맡길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속이 투명한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아이 맡길 때가 아니면 연락이 없는 것들이니 말이죠. 그리고 어버이날이 될 때까지 한 달가량은 전화를 한 통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버이날조차도 딸과 사위한테 밖에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보름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전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 엄마 전화 왔네. 받아봐. 당신한테 온 건데. 당신 생일이니까 당신한테 전화했겠지? 남편은 임씨의 말에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그럴 사람인가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래. 아, 잠깐만. 남편은 몇 마디 하더니 휴대폰을 임씨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신하고 통화한다네. 임씨의 얼굴에는 물음표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생일인데 왜 자신과 통화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며느리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역시나 몇 년이 지나도 용건은 하나였습니다. 오늘 현우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현우 아빠가 급하게 지방에 내려가야 해서요. 저도 오늘 늦을 것 같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 정도도 챙기지 않으면서
어쩌면 자기들 필요할 때만 꼬박꼬박 연락을 해오나 싶었습니다. 바쁜 것은 알겠지만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로 맡길 거면 차라리 사람을 쓰는 게 서로에게 좋을 듯 했습니다. 임 씨는 어느새 애 봐주는 사람 정도로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못달 같은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러면 임 씨는 육아도우미 같은 시어머니란 말인가 싶었죠. 그리고 서로 간의 거리인지 뭔지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몰랐습니다. 그 거리라는 게 자기 맘대로 늘렸다 좁혔다, 입맛대로 조정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고 임 씨가 거절하면 당장 손주가 걱정이었기에 일단은 임 씨가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러 왔을 때는 며느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희 회사 일을 줄이던지 사람을 쓰던지 해. 네? 또다시 아이만 데리고 돌아서려던 며느리가 멈췄습니다. 못 들은 듯 하여 다시 한번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크게 당황했죠. 이제는 애 못 봐줘. 왜요? 힘들어서. 원래라면 따박따박 반박해야 했을 며느리인데 놀라긴 했는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어버버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갔다는 아들에게서 금방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요. 요즘 회사가 다시 바빠져서 현우 좀 엄마가 봐주셔야 해요. 며느리에게서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애는 너희가 알아서 봐야지. 애는 급하면 가끔 봐준다고 했지. 누가 너희 필요할 때마다 출동하겠다고 했니? 말은 안 봐준다고 했어도 정작 진짜로 싫다고 한 적은 없기에 아들도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바빠서 애도 못 볼 지경이면 돈을 써라 차라리. 돈 벌어서 어디다가 쓸래? 딱 잘라 거절하지 않은 임씨 탓도 있지만 60 넘어서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평일이며 주말이며 손주가 오는 날에는 녹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식에게 좋은 소리 한 번 못 들은 것 같았고 여전히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이상했습니다. 너희 이렇게 필요할 때만 연락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 네? 그리고 현우 엄마만 나 불편한 거 아니야? 나도 며느리 불편해. 너도 불편한 사람이 자꾸만 애 맡긴다고 생각해봐라. 불편한 사람 애가 아니라 엄마 손주잖아요. 그래? 손주니까 그나마 여태 봐줬지? 근데 애 봐준 공 없다는 말을 내가 너희한테서 처음 느꼈다.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회사도 한창 바쁜데 하루 종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애를 어린이집에 7시, 8시까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딱하지도 않아요? 딱하지? 그러니까 부모가 봐야 할 거 아니야? 거봐라. 너는 여태 봐준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안 봐주는 걸 원망만 하잖아. 그런데도 내가 뭐 때문에 너희 애를 봐줘야 하는 거야. 지금까지 봐준 것도 후회하게 만들지 마. 너희가 낳은 애니까 너희가 책임지고 키워. 다른 방법을 찾아보던지 어떻게 하던지. 이제는 애 맡기는 문제로 전화하지 마. 알겠어? 그리고 오늘 네 아빠 생신이야. 알고나 있니? 아, 아무 말 안 한다고 섭섭하지 않은 거 아니야? 현우 엄마도 딸 같은 며느리 되기 싫다고 했잖아. 나도 친정엄마 같은 시엄마 하기 싫어. 그러니까 애는 불편한 시엄마한테 맡기지 말라고 그래. 아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아들이 딱하기도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딱한 마음에 또 애를 봐줬다가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임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이용만 당하고 욕먹기 싫었습니다. 이기적인 자식들에게는 똑같이 이기적으로 해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니 말이죠.
그날 이후로 임 씨는 손주는 전혀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사람을 안 쓰는 것뿐이지 사실 그 시간에 봐줄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니 말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한두 번 맡겼을 느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 며느리는 서운했는지 임 씨에게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서운해서 연락하고 싶지 않은 것은 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딸을 통해 들어보니 아들이 출장이 없는 부서로 이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신 받는 돈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를 1, 2년 키우고 말 것이 아닌데 맞춰가며 스스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식은 불쑥 커 있으니 오래도록 괴로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걸 아는데도 자식들 힘든 걸 못 보고 도와준 임 씨였습니다. 그러니 꼭 자식 며느리만 탓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부모 자식 간의 거리를 임 씨가 정하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임 씨는 축하만 할 뿐 애를 봐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죄송하다고 할 뿐 부탁조차 하지 못했죠. 임 씨도 연년생을 키웠는데 부부가 애 둘도 못 보진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식들 육아에 신경 쓰지 않고 살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임 씨 부부의 노후나 즐기자 싶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려던 대로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좀 홀가분해졌습니다. 자꾸 뭘 사오라고 그래. 부담스럽게. 나도 너희 집들이에 초대했으니까 음식 준비했잖아. 그러면 너희는 손님으로 왔으니까 최소한 두루마리 휴지 정도는 들고 왔어야지. 집에 휴지 없어? 뭐? 전에 새언니 하는 얘기 못 들었어? 필요 없는 거 주는 게 더 민폐라고. 그럼 필요한 걸 주면 되잖아. 두루마리 휴지? 아이고, 알겠어.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해 줄게. 됐지? 남의 집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몰라? 엄마 아빠도 그런 적 없는데 너희는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여기가 남의 집이야? 남의 집 아니면 선물 하나 들고 오는 게 그렇게 어려워? 집들이는 꼭 해야 한다고 해서 했더니만은 누가 휴지 갖고 싶어서 이러니?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 정도의 예의는 보이라는 말이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말이야. 어디 가서 이러면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정영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정 씨의 자식들이나 사위 며느리만 그런 건지 몰랐습니다. 부모에게 대접받는 것은 당연하고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것은 작은 선물일지라도 불필요하다는 자식들. 정 씨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에 정 씨의 집에 방문할 때 병문 안에 그리고 집들이에 빈손으로 오는 자식들에게 한마디를 했더니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돈 아깝게 선물이 뭐가 중요하냐는 말에 정 씨는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선물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의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에 상다리 부러지게 자식들 밥상 대접하는 부모에게 과일 한 봉지도 사오지 않는 그 성의에 정 씨는 실망했습니다.
자신들이 받는 건 그저 좋다고 하는 자식들이 왜 역지사지는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리지 않는 자식들이 괘씸했습니다. 그런 정씨에게 너그럽지 못하다고 혀를 차는 자식들. 그래놓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얻어먹기만 하는 자식들에게 정씨는 더 이상 집 문을 열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씨 부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씨는 공무원이었고 남편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조금은 여유로운 환경에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딱 남들만큼 부족하지 않게, 그렇다고 넘치지도 않게, 그렇게 평범하게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좋은 대학을 졸업해 금융회사를 다녔고, 아들은 정씨처럼 공무원이 됐습니다. 이만하면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늘 받기만 하는 게 익숙한 자식들이라 그런지 부모에게는 베풀 줄을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어쩜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가 없나 싶었습니다. 정씨는 그렇게 키운 적이 없다고 생각은 했지만 결국엔 정씨가 잘못 키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 명절이 왔을 때였습니다. 6년 전쯤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정도면 음식 충분하겠어? 넘치지. 어제 전복 살 때 낙지 같은 거라도 좀 사올 걸 그랬나? 웬 낙지? 그냥 몸에 좋잖아. 그러다가 정말 상다리 부러지겠어. 새 식구와 함께 맞는 첫 명절이다 보니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차례도 안 지내는데 밥상 차리는 장을 보는 데만 수십이 들었습니다. 전복, 한우, LA 갈비에다가 잡채며 뭐며 잔치상에 올라가는 맛있는 음식은 다 차린 것 같았습니다. 정성을 담았죠. 지연이는 언제 온대? 아까 출발했대. 아이고, 지 오빠네보다 늦겠네. 혼자 사는 애가 뭘 그리 꿈을 대. 직장 다니며 자취를 하고 있는 딸도 모처럼 다 같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저녁 밥상을 차리고 자식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아들 부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서 와. 차 안 막혔지? 가까운데요. 안녕하셨어요. 그래. 잘 지냈어? 현관 앞에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하룻밤 묵고 갈 것이라 그런지 아들과 며느리의 손에는 각자 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들의 손에 들린 쇼핑백에 눈이 갔습니다. 건강식품 로고가 그려진 가방이었습니다. 아유, 뭘 이런 걸 또 사왔어. 남편도 받는지 받아들기 위해서 아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손길을 피해 쇼핑백을 뒤로 휙 빼며 말했습니다. 아, 산 거 아니고 이따가 갈아입을 옷 챙겨온 건데요. 그러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허공에 멈춘 손이 민망해진 남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정 씨도 괜히 귀가 빨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면 쓰던 작은 방에다가 자신들의 짐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말이죠. 정 씨는 내심 섭섭했습니다. 결혼 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결혼 후에 처음으로 맞는 명절인데 과일 하나도 안 사왔나 싶었습니다.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사왔으면 몰랐습니다. 정 씨도 시집을 가든 친정을 가든 빈손으로 간 적이 없었는데 아들이 달랑 자기들 짐가방만 들고 온 걸 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선물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예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뭐 많이 차리셨네요. 아, 응. 배고프지? 네.
엄청 배고파요. 아들과 며느리는 입맛을 다시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지연이도 곧 도착한대. 잠깐만 앉아 있어. 상 좀 덜 차렸거든. 여기서 더요? 정 씨는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국을 데우고 김치를 썰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숟가락 놓을게. 국을 쟁반에 받쳐 들고 나가자 아들과 며느리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딸이 도착했습니다. 왔니? 오빠는 벌써 왔네. 네가 늦은 거야. 딸은 아들보다 더했습니다. 짐가방조차 없이 휴대폰만 덜렁 들고 온 모습에 정 씨가 물었습니다. 너는 옷 같은 것도 안 가지고 왔어? 엄마 거 빌리면 되지. 아들 며느리에게 서운하니 딸에게도 비슷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편히 오고 갔던 집이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뭐 하나 챙겨오는 사람이 없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음식 준비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잠시 후 5이서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준비하려면 엄청 오래 걸렸겠다. 그럼 어제부터 엄마 엄청 바빴다. 집에 갈 때 싸가야지. 식사 후에 치우려는데 정씨 부부만 자리에서 일어나 상을 옮겼고 젊은이 셋은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원래는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치우는 분위기였지만 새 식구가 처음 들어온 것이니 이해하자 싶었습니다. 먹은 것을 정리한 뒤에 둘러앉아 얘기를 하다가 정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너 처가에 갈 때 뭐라도 사가야 해.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러자 아들이 정 씨의 뜻을 알아들은 듯이 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각 때는 집에 온다고 뭘 사들고 오지 않으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며느리의 대답을 들으니 아들 내외가 뭘 몰라서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제가 사오지 말자고 한 거예요. 태연하게 말하는 며느리를 정 씨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무것도 안 사가려고 하는데요. 왜? 필요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걸 선물이랍시고 가지고 오면 처치곤란이잖아요. 냉소적인 대답에 정 씨는 잠시 놀랐습니다. 저는 그게 더 싫더라고요. 다 허례허식이잖아요. 명절에 모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가족끼리 뭘 주고받고 그런 부담을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니, 뭐 꼭 좋은 선물이 아니라 그래도 과일 바구니라도 사가야지. 에이,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따져요. 며느리의 말도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실용성을 떠나 예의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돈네는 또 성향이 그럴 수도 있으니 정 씨가 그래도 사와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공감하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빈손으로 왔는데. 엄마 집에 오는데 뭘 사와야 해? 우리 엄마 꼰대 다 된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돼서 그런가? 딸까지 며느리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딸의 말처럼 너무 꼰대스럽나 싶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신경을 안 쓴다니 신경을 쓴 정 씨가 이상한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결혼한 뒤에도 당연하다는 듯이 빈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뭐라도 사왔어야 하는 건데 급하게 오느라. 에이, 괜찮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사위의 말에 딸이 얄밉게 대답했습니다. 정 씨는 어이없어 하면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 사돈네 갈 때는 꼭 사가라, 어? 그러자 딸의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에이, 당연히 그때는 사가지. 뭐? 가풍이라는 게 있잖아. 형우 씨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 집 가풍은 왜 빈손이야?
나도 사돈이랑 똑같이 생각해.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가 하도 신랄하게 말을 해서 반박하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쿨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정씨 부부는 여전히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사돈네에는 책 잡히지 않게 하는 것 같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결론은 정씨만 서운해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였죠. 하지만 아무리 부모라고 항상 자식들을 이해만 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내 자식들이지만 참 서운하게 한다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명절이면 늘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병문안에 오면서까지 음료수 한 병을 안 사올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괜찮아졌어. 갑자기 입원하셔서 놀랐어요. 큰일은 아닌데 뭐. 정씨는 어쩐지 비어있는 손에 눈길이 갔습니다. 한번 그걸 서운하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얘들이 뭘 갖고 오나 안 갖고 오나 그것만 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양복 안쪽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병문안 온다고 봉투라도 가지고 왔나 싶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손은 봉투 대신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와서요. 그리고는 나갔고 며느리도 멀뚱멀뚱 옆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명절은 그렇다 쳐도 병문안까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그런 말을 했다가는 자식에게 돈 바라는 부모 취급을 당할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에게도 기분이 좋지 않았고 그렇게 만든 자식들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너희 그래도 병문안에는 음료수라도 사오는 게 예의야. 아들에게 한마디 하자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건 남한테 그러는 거죠. 가족끼리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음료수 잘 안 드시잖아요. 가족끼리. 그러면서 정씨를 예민한 부모 취급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또 허리허식 타령을 하며 음료수조차 사오지 않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역시나 말을 말자 싶었습니다. 젊은 애들을 말로 어떻게 이기나 싶었죠. 그러다 지난해였습니다. 정씨 부부가 이사를 했습니다. 평수는 좀 줄이고 대신에 지은 지 오래되지 않은 새 아파트로 갔습니다. 자식들 다 결혼시켰으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집들이 해야죠. 무슨 집들이야? 번거롭게. 에이, 그래도 해야죠. 아들의 말에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또 집에 다 불러서 밥 차려주고 할 것을 떠올리니 벌써부터 지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집들이는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사하고 집들이 안 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또 이런 때 아니면 언제 지연이네 가족이랑 저희랑 한꺼번에 모이겠어요. 명절에는 거의 만날 수가 없어서 딸이 결혼한 뒤로는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 말에 정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냥 배달 음식 시켜. 힘들잖아. 안 그래도 그러려고? 전과는 다르게 정씨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이 들어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무조건 나를 희생해서 자식 배부르게 먹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도 힘들면 자식 밥상 안 차려줄 수도 있고 배달 음식 좀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도 요즘엔 이렇다 저렇다 하며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정씨도 요즘 트렌드를 좀 따라가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세대 자식들은 다 어딜 갔는지 집들이에 와서 밥상을 보고는 놀라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아, 뭐야. 엄마 잡채 같은 거 기대하고 왔는데. 잡채? 잔치상의 잡채는 기본 아니야? 그러게.
자식들은 이런 건 집에서도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냐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늘상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이든 언제든 밥상 다 차리면 와서 숟가락만 드는 자식들인데 그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넷의 손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딸은 지들 핸드백만 곱게 들고 있었죠. 눈을 씻고 보아도 두루마리 휴지나 세제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외투 안에 숨긴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제는 뭐 기대도 안 했습니다. 지난번 병문안의 충격이 커서였는지 어쩐지 이럴 거라는 예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그걸 눈으로 확인하니 허탈하긴 했습니다. 음식은 뭐가 있어야 한다, 또 뭐는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거들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이 부모 시중받아서 지들끼리 파티를 즐길 생각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불평, 불만이 많아 보이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었습니다. 너희는 뭐라도 좀 사들고 오면서 말해. 정 씨도 이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운해도 참으니까 자식들이 알아주기는커녕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꼰대 소리를 듣더라도 잔소리를 퍼부어줬어야 했던 건데 정 씨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뭐든지 용인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어디 가서 내 자식들이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집들이의 병문안에 빈손으로 가는 자식들. 만약 남들에게는 잘하지만 정씨만 예외라면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그 말이 참 싫어졌습니다.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것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생각해줬으면 했습니다. 차려주는 음식 먹고 놀다가 몸만 쏙 가버릴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꾸 뭘 사오라고 그래? 부담스럽게. 딸의 말에 정 씨도 화가 났습니다. 나도 너희 집들이에 초대했으니까 음식 준비했잖아. 그러면 너희는 손님으로 왔으니까 최소한 두루마리 휴지 정도는 들고 왔어야지. 집에 휴지 없어? 뭐? 전에 새언니 하는 얘기 못 들었어? 필요 없는 거 주는 게 더 민폐라고. 그럼 필요한 걸 주면 되잖아. 두루마리 휴지? 아이고, 알겠어.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해 줄게. 됐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 씨가 두루마리 휴지가 그렇게 갖고 싶어 미치겠어서 이러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냥 성이나 예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남의 집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몰라? 엄마 아빠도 그런 적 없는데 너희는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여기가 남의 집이야? 남의 집 아니면 선물 하나 들고 오는 게 그렇게 어려워? 집들이는 꼭 해야 한다고 해서 했더니만은 누가 휴지 갖고 싶어서 이러니?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 정도의 예의는 보이라는 말이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말이야. 어디 가서 이러면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정 씨의 말에 자식들은 벙찐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로 엄마가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죠. 아, 알겠어요. 진상 손님을 대하는 듯한 아들의 말투에 참나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추잡스러워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꼭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눈짓으로 정 씨를 말렸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모인 자식들인데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걸 원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건 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십 년간 내 속만 상할 것 같았습니다. 정 씨 부부가 자식들을 잘못 가르친 거라면 다시 잘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노는 자식들 때문에 정씨 부부는 12시쯤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먼저 잘 테니까 먹고 대충 정리해. 알겠어요. 그런데 한두 시간쯤 잤는지 모르겠지만 설핏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려다가 아들, 딸 목소리가 들려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나 봐.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이 요즘 예민하긴 하신 것 같죠? 갱년기인가? 별말 없다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네. 진짜 갱년기인가 보다. 그니까 안 하던 행동을 하지. 갑자기 웬 선물 타령인지 모르겠어. 그게 다 허례허식인데요. 맞아요. 남한테 예의 차리는 것도 피곤한데 집에 와서까지 그래야 하나? 우리 엄마 신세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 그러면서 한참을 정씨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했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노망난 할머니 취급이라도 하는 듯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농담을 섞어서 한 얘기였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그걸 듣고 웃는 사람도 다 똑같은 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씨도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가족끼리 예의 차리지 않고 허리허식 없이 편하게 말이죠. 부모 사이는 원래 그런 거라면 정씨도 못할 것 없었습니다.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 정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만 되면 몸살이 나는 게 차례를 지내서가 아니라 자식들 밥 차리고 치우고 하는 걸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였는데 이제 그걸 때려치우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으로 보는 광경의 아들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저희 저녁 안 먹어요? 배고파? 고프죠? 아들이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음식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니 황당한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뭘 차려야 되나? 반찬거리가 없는데. 장 안 보셨어요? 장? 안 봤지?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대충 먹으려고 했는데 왜? 집에 있는 걸로 대충이요? 그래. 어차피 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있는 건데 뭘 번거롭게 음식을 따로 해. 아니, 그래도 저희 왔는데. 며느리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왔는데 대접을 안 해주느냐는 식이었습니다. 대접? 에이, 무슨 가족끼리? 아니, 그래도 손님인데. 자식들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가족끼리가 정씨의 입에서 나오니 이제는 자신들이 손님이라는 말에 실소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 가풍이잖아. 허례허식 없고. 며느리를 보며 말하자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자기들 편할 때만 허례허식을 없애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자 먹자. 평소 정씨 부부가 먹는 것처럼 단출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숟가락을 느릿느릿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밥은 차려줬으니 뭐라고 하진 못하고 하지만 기분은 나쁜 그런 상태인 모양이었습니다. 남편도 정씨의 행동에 아무 말 않고 태연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너희 둘이 해. 네? 안 먹은 건 자기가 치워야지. 그게 우리 집 가풍이야. 그 말에 아들 며느리가 주춤주춤 일어났습니다.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불편하게 안 한다고 뭐든 정씨 부부가 알아서 하니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자식들이었습니다. 애초에 정씨 부부의 잘못이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다음날 아침에도 저녁상과 아주 똑같은 반찬으로 밥을 먹고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가 왔을 때도 한치도 다르지 않게 대했습니다. 반응도 한결같았죠. 아, 차라리 뭐 시켜 먹어.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은 것에 딸은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배달 음식을 뒤적거리더니 갑자기 정 씨에게 따지며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손님이 왔으면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박서방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박서방이 왜? 박서방. 뭐 문제 있어? 아닙니다. 장모님, 우리가 남도 아닌데 뭘 그런 거 따져? 내가 시집에 가서 이런 대접 받았으면 좋겠어? 너희 시집은 모르겠고 어쨌거나 부모 자식 간에 뭘 대접하고 말고가 있어? 너희 그런 거 안 따지잖아. 그러자 말문이 막힌 듯 보였지만 표정은 사나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런 푸대접은 아니지. 궁시렁거리는 딸을 보니 웃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부모는 뭐래도 서운하지 않아야 하고 자식은 밥상 하나 제대로 안 챙겨줬다고 불만이 한가득이니 참 불공평한 수직 관계인 듯 했습니다. 그냥 차라리 서로 속 편하게 오지 말어. 오지 말라니? 명절에도 오지 말고 생일이며 뭐며 어쨌거나 오지 마. 꼭 만날 일이 있으면 차라리 밖에서 보자. 서로 섭섭한 거 없이 중간에서 딱. 그러면 서로 편했습니다. 자식들은 굳이 빈손이니 아니니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정 씨도 자식들 진수성찬 차려주고 병날일 없고 말이죠. 그런 정 씨에게 딸은 속이 좁다며 투덜댔습니다. 설마 집들이 때문에 그런 거야? 참, 엄마 갱년기인 줄 알았더니 그냥 삐진 거네. 자식한테 이러는 부모가 어딨어? 유치하게. 서로 유치한 꼴 보지 않게 이제 오지 말라는 거잖아. 나도 부모한테 예의 안 차리는 것들 싫어. 그리고 아들네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후론 매년 챙기던 아들, 며느리, 딸, 사위의 생일 같은 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런 걸 챙겨. 그러니 다들 서운해했습니다. 자기들이 당해봐야 아는 듯했죠. 그리고는 다음 명절에 집으로 오겠다는 자식들을 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니 다들 뭐하러 와. 명절 같은 것도 다 허례허식인데. 자식들은 정말로 정 씨의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몸도 마음도 편했습니다. 육체 노동을 안 하니 편했고 자식들 때문에 서운하고 신경 쓰며 감정 노동을 안 하니 더 편했습니다. 그러다 이 3년 지나자 자식들은 다시 슬금슬금 찾아오려고 했습니다. 다들 애도 낳아 손주를 맡기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진작에 자식과의 거리를 정해둔 게 다행인 듯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또 한바탕 손주를 봐주는 문제로 실랑이를 해야 했으니 말이죠. 선물을 주겠다며 찾아오려는 딸을 맞고는 집 앞에서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떠난 기차였습니다. 부모도 딱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그만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았습니다. 일을 주면 일을 받고 일을 받으면 일을 주면서 말이죠. 계산적이긴 했어도 시간이 지나니 자식들도 적응을 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넓히니 오히려 갈등은 없었습니다.
너는 우리 엄마 아빠는 추운데 택시 타고 집에 가게 해놓고는 너네 엄마 아빠 당일에 돌려보내는 건 그렇게 마음이 아파? 그렇게 안쓰러워. 진짜 이기적이다. 뭐? 너네 엄마 아빠?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제 됐어? 지난주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아. 그리고 나중에 장모님한테 주무시고 가시라고 했잖아. 결국 갔잖아. 왜 그래?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집에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목소리 높이지 말어. 종현이 너도 화내지 말고. 그래도 이 시간에 어딜 가시게요?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래. 우리 진짜 갈 거야. 아침에 볼 일도 있었는데 내일 가면 시간도 못 맞출 것 같고. 갑자기 무슨 볼일이요? 아, 그런 게 있어. 우린 이만 갈게. 다음에 보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권봉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늦둥이 아들이 결혼하고 몇 년 뒤 이사한 아들네 집으로 먼 길을 올라간 권 씨와 남편은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묵고 오기로 하고 오후에 갔지만 늦은 저녁에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다툼 소리를 들으니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 씨 부부가 늦은 시각 5시간 걸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던 그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사돈네도 왔다가 당일에 갔으니 권 씨 부부도 공평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며느리. 하지만 사돈네는 아들네 집과 차 타고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였고 권 씨네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공평한 게 좋고 아들에게 서운한 게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멀리서 올라간 시부모를 어쩜 그리 쫓아내듯이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반반 결혼했으니 뭐든 공평해야 한다는 그 말이 어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둘 중 하나가 집을 전부 해갔다면 상대방은 집에 발도 들이면 안 된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배려 없이 살 거면 요즘 사람들은 뭐하러 결혼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권 씨는 딸 둘의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막내인 아들은 늦게 낳은 편이라 큰딸과 아들은 8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 거의 누나들이 업어 키우다시피 했죠. 딸들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아들은 한 3년 전쯤 결혼했습니다. 아이고, 아들 결혼한다고? 고민이 많겠어. 왜? 왜냐니? 나는 우리 아들내미 결혼시킬 때 기둥뿌리 하나 뽑았어. 정말? 우리 딸들 결혼시킬 때는 안 그랬는데. 딸이니까 그렇지.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어도 아들내미 장가 보내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되지. 딸들을 결혼시킬 때는 몰랐는데 그 말에 좀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단순히 딸에게 지원해 준 만큼만 해서는 안 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걱정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청약을 넣었던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고 상결리에서 만난 사돈도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물론 반반 해야죠. 입주 전에 전세 살아야 하잖아요. 그것도 반반 하시고요. 그 아파트도 딱 반 내도록 할게요. 안사돈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들도 모아둔 돈도 꽤 된다고 했으니 권 씨 부부의 짐이 그리 무겁지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딸들 결혼시키고 몇 년간 막내 장가 보내기 위해 마련해 둔 것이면 충분할 듯 했죠. 그런데 결혼식 땡하면 안 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가끔 연락도 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하네요. 애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바깥사돈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내외의 첫인상은 다소 차가워 보였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권 씨 부부와 나이 차이는 났지만 사돈의 말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넉살 좋은 바깥사돈이 그 자리에서 서로 전화번호까지 교환을 했습니다. 긴장했던 상견례가 예상보다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 뒤로 권 씨 부부와 사돈네는 가끔 통화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명절 정도였지만 그래도 다른 사돈지간들보다는 친근하게 지내는 듯 했습니다. 집은 좋아? 하긴 새 집이라 당연히 좋겠지. 좋죠. 장모님 이번 주에 토요일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엄마 아빠도 같은 날 오시겠어요? 아, 그때는 네 아빠 병원 가는 날이야. 그 다음 주에 갈게 그럼. 아들이 결혼한 지 3년 정도가 되었는데 아직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기도 했고 명절에는 얼굴 볼 수 있으니 굳이 갈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사한 아파트에서 집들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자기 집을 장만한 거라 설렌 듯한 모습에 권 씨 부부도 큰맘 먹고 가기로 했죠. 올라갈 때 고춧가루 좀 가지고 갈까 하는데. 너희 필요해? 잘 모르겠네요. 이따가 미니 오면 물어볼게요. 아니, 안사도는 내가 드리기로 했걸랑. 그래서 가져가는 김에 너희도 필요하면 주려고 했지. 장모님이요? 지난번에 샀는데 중국산 같다고 그래서 우리 거 좀 드리기로 했거든. 아, 정말요? 너희 집에 갖다 놓으면 나중에 네가 안사돈 갖다 드려. 가까우니까. 네. 알겠어요. 집은 문제 없지? 요즘 하도 부실 공사가 문제잖아. 없죠. 아, 보일러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겉봐라. 날 추운데 얼른 고쳐달라고 해야지. 이게 절차가 있나 봐요. 근데 되긴 돼요. 고장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 얼른 확인해달라고 그래.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 그래도 고춧가루 때문에 연락드리려고 했거든요. 고춧가루요? 지난번에 저희 집 고춧가루 좀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아, 네. 그랬죠? 그거 이번에 들고 갈게요. 나중에 종현이 시켜서 받으시면 돼요. 아, 참. 주말에 잘 있다가 오셨어요? 네, 뭐. 사돈은 이번 주에 가시는 거죠? 네.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래요? 근데 사돈, 거기서 자고 가시겠죠? 갑자기 바뀐 주제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아, 네. 종현이가 자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거리가 머니까. 아이고. 멀긴 진짜 멀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희는 안 올라가는데, 그래도 어떻게 사는지 한 번은 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네. 그러세요? 근데요, 그 고춧가루 말이에요. 네.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왜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도 많아가지고요. 아들네도 가져다 주는 김에. 아니요. 안 주셔도 된다니까요. 인사치레로 거절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어쩐지 두 번째 거절은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권 씨는 당황했습니다. 한 달 전에 뭐 좀 물어보겠다며 전화해서는 고춧가루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던 안사돈이었습니다. 좀 챙겨달라길래 주려던 것 뿐이었는데
이제 와서 권 씨가 억지로 떠넘기려는 것 마냥 거절하는 게 황당하기도 했죠. 안사돈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먼저 전화를 건 것은 그쪽이었지만 지금은 한마디 할 때마다 시큰둥한 게 느껴졌고 빨리 끊고 싶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만 끊겠습니다. 네. 끊을게요. 그렇게 끊긴 전화를 붙잡고 권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그래? 사돈이 뭐라 그러는데 그런 표정이야?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말투로 꼬투리를 잡긴 애매했습니다. 고춧가루로 사돈은 안 받아도 된다네. 그래? 그러면 애들 거만 챙겨. 그리고 권 씨는 이내 잊어버렸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였고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돈이 권 씨에게 차갑게 굴 이유가 전혀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권 씨 부부는 토요일 오전 11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저녁 먹기 전쯤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차 타고 갈 걸 그랬나?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니 힘에 부친 남편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 긴 시간 당신이 어떻게 운전을 해? 눈도 침침한데 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게 조금만 가지고 가자니까. 그래도 시골에서 올라가는데 양손이 가벼우면 되겠어? 요즘 애들 밥도 잘 안 해 먹는 데잖아. 그렇게 말하는 권 씨가 든 가방 안에도 반찬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혹시나 권 씨 부부가 간다고 며느리가 밥상에 신경이 쓰일까봐 그런 것도 있었고 아들 좋아하는 거 오랜만에 먹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들고만 가면 종현이가 데리러 오잖아. 그렇게 권 씨 부부는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좀이 쑤실 정도로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번에 올라갔다 오면은 한 5년은 가지 말자. 남편의 말에 권 씨가 실소했습니다. 권 씨도 사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해서 또 낑낑대며 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아니라 10년쯤 뒤에나 와야겠다 싶었죠. 잘 지냈냐? 권 씨의 집이 워낙 멀기에 지난 명절에는 아들네를 보지 못했습니다. 권 씨의 집에 왔다가 올라가면 며느리가 친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워낙 짧기에 안사돈과 상의를 해서 번갈아 가며 왔다 갔다 하기로 했죠. 물론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아들네와 사돈은 자주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명절은 특별한 날이기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도 그러자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오랜만에 아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리 주세요. 아니다. 차 어디 있어? 아들이 버스터미널로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가자 아들네 집이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돌아갈 일이 걱정되네. 내일 아침에 천천히 가시면 되죠. 버스 시간 여유롭잖아요. 그리고 도착한 아들네 집을 보니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나들과는 달리 20살 때부터 부모와 떨어졌고 너무 멀리 살아서 늘 마음이 쓰이는 막내였는데 아늑한 집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으니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죠? 아니야. 금방 왔어. 며느리의 인사에 권 씨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반찬 몇 개 싸왔으니까 다른 음식 같은 건 할 거 없어. 아, 그러면 이 앞에서 전골만 하나 포장해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그럼 밥만 있으면 되겠네. 그렇네요. 도착하니 5시가 조금 안 됐습니다.
저녁 때는 덜 됐어도 먼 길을 오느라 출출했죠. 저 그러면 다녀올 테니까 짐은 저기 저 방 안에다가 두세요. 손님 방이에요. 아들은 음식을 포장해 오겠다며 도로 나갔고 권 씨는 간단한 옷가지가 든 가방을 아들이 말한 방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실에 앉아서 집 구경을 했습니다. 집이 넓고 좋아. 나중에 애 키우기에도 환경이 좋고. 네. 젊은 부부도 많아요. 그렇겠어. 밥솥에서 소리가 나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이 돌아왔고 권 씨 부부는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 식사를 했죠. 아까 가져온 것 중에서 파란 봉지에 든 건 사돈 거니까 나중에 챙겨드려. 저희 엄마 아빠요? 그래. 고춧가루도 달라고 그러셨다가 그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농사 지은 거랑 아무튼 몸에 좋은 것들 좀 챙겨와 봤어. 아, 네. 다음 주에 제가 전해드릴게요. 식사를 하면서 아들과 남편은 반주도 한잔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반갑긴 한 모양인지 남편도 평소보다 꽤나 많이 마셨습니다. 권 씨도 버스 안에서 조금 잤는데도 불구하고 나른한 것이 빨리 눕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들 며느리와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좋아서 점점 굽어지는 허리를 애써 꼿꼿하게 폈습니다. 따뜻한 실내에 있으려니 노곤함이 더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곤 문득 든 생각에 권 씨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보일러는 어떻게 됐어? 아, 별 문제는 없대요. 계속 트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새 집인데 설마 고장이 났겠어. 그리고 나서 한참 대화가 이어졌는데 며느리의 시선이 자꾸만 벽으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는 듯한 눈짓에 권 씨가 말했습니다. 피곤하면 들어가서 먼저 자. 벌써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두 시간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인데 말이죠. 괜히 며느리를 벌세워두는 것 같아서 먼저 들어가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별로 안 피곤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가시는 건 보고 자야죠. 그러자 며느리를 제외한 모두의 얼굴에 의아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권 씨 부부가 가는 걸 보고 간다면 내일 아침까지 안 자겠다는 말일까? 아니면 오늘 저녁에 가라는 말일까? 권 씨 부부는 이곳에서 하룻밤 묵고 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짐까지 챙겨온 것이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의 얼굴을 보니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해맑은 표정을 보자 권 씨 부부는 자신들이 잘못 알았나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주무시고 가시잖아. 근데 가시는 걸 보고 잔다고? 그런데 아들도 권 씨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 자고 가신다고 했잖아. 아, 그랬어? 처음엔 권 씨 부부도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 때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운하니 하루는 자고 가라는 말에 늦게 출발했던 것이었습니다. 낮부터 종일 있기엔 아들 며느리가 힘들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 내일 아침에 나가야 하잖아. 10시잖아. 엄마 아빠도 그때 같이 나가시면 되지. 아, 나는 오늘 가시는 줄 알고 이불도 안 빨아놨는데 이불 깨끗한데 뭐. 내일 아침에 식사할 것도 없고. 그러자 아들이 당황한 듯 권 씨 부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잠시만 얘기 좀 하자. 그러더니 며느리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권 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얘기가 안 된 것인지 몰라도 어쨌거나 권 씨 부부가 이곳에서 묵고 가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일을 어째? 이미 시간이 너무 늦은 듯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니면 좀 더 일찍 오던가 말이죠. 어쨌거나 펑 난감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던 안방에서 아들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약주도 하셨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보내? 당연히 여기서 자고 가야지.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셨어야지. 나는 당연히 돌아가시는 줄 알았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예전에 얘기 다 했던 거잖아. 우리 엄마 아빠도 안 자고 가셨잖아. 뭐? 그 얘기가 왜 나와? 상식적으로 이 시간에 거기까지 돌아가시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거의 우리나라의 끝과 끝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권 씨가 다시 한번 시계를 보고 가늠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새벽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대화가 어떻게 결론이 나도 권 씨 부부가 이곳에서 자는 건 참 눈치가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툼이 길어지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방에 있던 짐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죠. 가게? 아, 그럼 가야지. 여기서 자. 버스 타고 가게? 일단 터미널로 가봐야지. 그 말에 권 씨도 같이 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돼서 아들 내외가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 가방을 들고 서 있는 권 씨 부부를 보자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아들은 권 씨 부부가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가시게요? 목소리가 좋지 않았고 표정은 더더욱 나빴습니다. 아니, 왜 벌써 가시려고요? 권 씨와 남편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늦었잖냐? 우리도 올라오면서 좀 고민을 했어. 그냥 오늘 내려갈까 하고. 그래. 하루 자고 내일 갈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네. 그냥 오늘 늦게라도 가서 내일 하루 푹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집 잘 구경했고, 잘 먹고, 잘 있다 간다. 남편의 마지막 말에 아들의 표정이 와락 구겨졌습니다. 그러더니 울컥한 마음을 짓씹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며느리는 권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우리 엄마 아빠는 추운데 택시 타고 집에 가게 해놓고는 너네 엄마 아빠는 당일에 돌려보내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 그렇게 안쓰러워. 진짜 이기적이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에 권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의 내용은 둘째치고 4살 연상인 아들에게 너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권 씨 부부의 면전에다가 너네 엄마 아빠라고 칭하는 며느리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런 며느리에게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뭐? 너네 엄마 아빠?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제 됐어? 지난주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아. 그리고 나중에 장모님한테 주무시고 가시라고 했잖아. 결국 갔잖아. 아들은 크게 화난 듯 숨을 시근덕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권 씨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집에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목소리 높이지 말어. 종현이 너도 화내지 말고. 그러자 아들도 부모 앞에서 차마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는지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어딜 가시게요?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래. 우리 진짜 갈 거야. 아침에 볼 일도 있었는데 내일 가면 시간도 못 맞출 것 같고. 갑자기 무슨 볼일이요? 아, 그런 게 있어. 우린 이만 갈게.
다음에 보자. 권 씨 부부가 신발을 신고 나서며 말하자 아들이 다급하게 따라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뭐? 집까지? 네, 아이고, 너 술 먹었잖냐? 그러자 아들이 아차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린 이만 가보마. 권 씨가 며느리를 향해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쫓아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내요? 침통해 보이는 얼굴에 권 씨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뭘 어떻게 보내? 택시 타고 가서 버스 타면 집인데. 아니면 근처 호텔이라도 잡아드릴게요. 아거 참. 이럴 시간에 들어가 봐. 싸우지들 말고. 사실 지난주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오셨을 때요. 제가 택시 타고 댁에서 주무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민희가 자기도 똑같이 복수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뭐야? 사돈네를 그냥 보냈어? 아니, 왜? 아니, 제가 장모님 계신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사돈이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집 증후군 얘기를 하고 냄새도 난다며 계속 불편해했고 아들은 고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보일러가 이상했잖아요. 날도 춥고 장모님이 힘들어 하시니까 저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배려한다고 여쭤본 거예요. 택시 타면 금방이니까 차라리 그게 편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래서 결국 11시쯤에 택시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오늘 알았다는 아들. 자기도 똑같이 엄마 아빠를 돌려보내야 직성이 풀리겠대잖아요. 아들은 괴로운 낯으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시는 걸 좋아하셨고요. 장모님이 기분 나빠하셨을 줄은 몰랐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황당하긴 했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들이 사돈네를 쫓아내기라도 한 줄 알았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아들도 나름 배려를 한답시고 물은 것이었지만 서운했을 수 있다고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일주일 동안 마음에 담고 있다가 이렇게 권 씨 부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권 씨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며 말했습니다. 어쨌거나 서로 서운한 게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지. 부지런히 가면 1시엔 도착하니까 우리 걱정은 말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도착하셔서 전화 주세요. 그래. 어서 들어가. 춥다. 택시 불러드릴게요. 그래, 요 앞에 버스 정류장으로 불러줘. 너는 얼른 들어가고. 권 씨가 아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발걸음을 옮겼죠. 다행히 택시는 금방 왔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은 아들이 작은 점으로 보일 때쯤에 권 씨 부부가 약속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밤에 돌아가려니 막막하기도 하고 마음이 술렁거리기도 했습니다. 집을 떠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설레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다행히 돌아가는 버스가 바로 있었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한참 고생할 뻔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며느리에게 섭섭하고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시부모를 이렇게 취급하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도나 통화했을 때 조금 이상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 때문인 듯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일이 설명이 됐습니다. 아마 아들이 집에서 자는 게 어떻냐고 물어서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권 씨만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권 씨가 10분 거리에 살았다면 당연히 돌아갔을 것이었습니다. 잠자리 바뀌는 건 권 씨도 좋아하지 않으니 말이죠.
하지만 남의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안 섭섭하다고 상대도 안 섭섭하라는 법은 없으니 이해는 갔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복수를 하기 위해 권 씨에게도 똑같이 행동했다는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자꾸만 너네 엄마 아빠가 어쩌고 저쩌고 하며 아들에게 화를 냈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자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 말 없이 내내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겨우 도착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 여태 잠을 안 잤는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직 안 자? 지금 2시가 다 돼가는데. 집에 도착하셨어요? 그래, 어서 자. 그렇게 전화를 끊자 권 씨는 부족한 잠을 채우듯 금방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 웬일인지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인사말을 하기도 전에 따지는 듯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민이 우리 집에 와 있어요. 네? 애들이 어젯밤에 싸웠다는데 애가 울면서 집으로 왔지 뭐예요? 제가 듣자하니 사돈네 때문에 김서방이 우리 민이한테 화를 냈다는데. 아니 그게 화낼 일인가요? 권 씨는 대답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으면 그렇게 이기적인지 몰라요? 우리를 먼저 안 재워준 건 대개 아들이에요. 자기랑 똑같이 한 애를 낳으라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닌가요? 안사돈이 씩씩거리며 말했고 건너에선 말리는 듯한 바깥사돈의 음성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속에서 천불이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잤네요. 저도 종현이한테 들었는데 그날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힘들어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보일러도 제대로 안 돼서 걱정돼서 그렇게 여쭤봤다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먼저 집에 간다고도 안 했는데 김서방이 먼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라고 눈치 주는 거지 뭔가요? 나중에 자고 가라고 했다면서요. 근데도 가신 거잖아요. 아, 그럼 내가 기분 나빠서 거기서 자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한다고 5시간 걸리는 곳을 그 밤에 되돌아오게 만든 게 잘했다는 겁니까? 그런 걸 떠나서 시작은 김서방이 했다는 거죠. 내 참, 살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신혼의 애를 울면서 친정으로 오게 만들어요?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전하세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내가 우리 딸 서러운 꼴 당할까봐 꼭 반반씩 하자고 했던 거예요. 뭐든 공평해야죠. 택시 타고 10분이랑 버스 타고 5시간이랑 그게 공평해요? 사돈은 여태 자식을 그렇게 가르쳤나 보죠? 당하면 늘 그대로 복수해 주라고. 어른한테도요. 아니요. 당하면 2배, 3배로 돌려주라고 가르쳤는데요. 내 딸이 워낙 말을 잘 듣네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누굴 닮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 보니 제 아들도 걱정이네요. 시부모한테 너네 엄마 아빠라고 하는 버릇없는 며느리와 함께 살 거 생각하니까 미래에 낳을 자식도 걱정이 되고요. 어쨌거나 애들 일은 애들이 알아서 하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속이 펄펄 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 금방 끊었지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다만 그랬다가는 아들 얼굴에 먹칠할까 싶어서 꾹 참고 또 참았죠. 만약 아들이 며느리와 화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권 씨는 앞으로 며느리 얼굴을 볼 자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며칠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정말 사돈네 가서 무릎이라도 꿇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정반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아들의 말에 놀라 되물었습니다. 반반 공평한 게 좋다길래 그냥 반반 갈라서 살자고 했어요. 종현아, 엄마 아빠 때문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냥 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집은 내놨고요. 민희는 처가에 가 있어요. 저도 짐 정리해서 나갈 거고요. 너 괜찮은 거야? 제대로 깊게 생각한 거 맞아? 더 생각하고 말고 할 거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단호하게 말은 했지만 목소리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생겼으니 말이죠. 권 씨가 아무 말이 없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민이나 장모님한테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아들이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는데 부모가 설득해서 붙여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권 씨의 무거운 대답에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남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퍼만 할 일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를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렸고 또 아이를 낳아 그 아이에게 같은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하면 고개가 가로저어졌습니다. 어쨌거나 아들이 한 결정이니만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좋진 않지만 더 최악은 피했다고 생각하며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이 현명한 결정을 했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쯤 뒤에 다시 안사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대로 애들 이혼남 이혼녀 만들 일 있으세요? 김서방 좀 설득해 보세요. 네? 자신의 말로는 꿈쩍도 안 한다며 이제는 권 씨를 이용해 자식들을 화해시킬 생각인 듯 했습니다. 저는 모르니까 가서 무릎 꿇고 빌어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뭐라고요? 그렇게 끊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아들의 인성이 어쩌고 부모의 인성이 어쩌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권 씨는 그걸 보고는 사돈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아마 인연은 여기까지인 모양이었습니다. 끝까지 좋은 모습은 안 보여주는구나 싶었고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게 했으니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아들은 이혼남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새로 장만한 집에 권 씨 부부와 두 누나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곧 다시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 방문과는 좀 다르겠구나 싶었죠.